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과호흡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이유는 먹어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음식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물과 공기입니다. 즉,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물, 공기입니다. 우리는 음식, 물, 공기라고 말하지만 세포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세포들에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과 물과 공기를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바꾸는 일꾼들을 효소라고 부릅니다. 효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세포들에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제공되어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제대로 소화가 되면 황금변이 남듯이 세포들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남습니다. 과식과 과호흡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포 속으로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과식을 하듯이 세포 속으로 산소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과호흡을 합니다.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산소를 들여 마시는 속도와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속도가 맞지를 않으면 과호흡이 생깁니다. 산소는 훅 하고 마시면 되지만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마신 산소를 세포가 먹고 일을 한 후에 나오는 대사산물이기에 산소를 들이마신 후 세포가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교감신경이 흥분되어서 호흡이 빨라지면 산소는 들어오는데 이산화탄소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산소를 세포 속으로 전달하고 세포가 만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은 적혈구라는 자동차입니다. 적혈구는 하루 종일 온몸을 돌면서 세포에 산소를 내려놓고 이산화탄소를 폐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산소가 적혈구에서 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몸은 순환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야 산소가 적혈구에서 내려올 수 있고 산소가 올라가야 이산화탄소가 적혈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결국 산소 결핍으로 고통받는 세포는 뇌에게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산소 줘! 산소 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뇌에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착각을 해서 호흡을 더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 안에 산소가 가득한데도 뇌의 명령을 받아서 더 많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몸 안에 산소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지게 되어 과호흡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은 봉지를 코에 대고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숨도 잘 쉬어야 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의 균형, 즉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호흡입니다. 제대로 숨만 쉬어도 치유의 길이 활짝 열린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오른쪽 갈비뼈 밑이 아프다 또는 왼쪽 갈비뼈 밑이 아프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본인은 힘든 거죠. 그럴 때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몸이 뭔가 해결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또는 내 몸이 뭔가 해결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몸속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일꾼들은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 잘 쉬어주고 잘 먹어주면서 응원해주시면 대부분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역세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들을 복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 상담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왼쪽 옆구리가 아팠고 자주 부었으며 생리를 하지 않은 지 꽤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염증이 자주 생기고 피곤했지만 쉬지 못해서 그러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비장의 혹을 발견하였습니다. 비장은 왼쪽 복부에서 옆구리까지 걸쳐 있는 자그마한 장기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비장을 지라라고 말했습니다. 비장은 상수도도 관리하고 하수도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도 있고 림프관도 있습니다. 혈관은 상수도, 림프관은 하수도라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즉 비장은 혈액 찌꺼기, 림프액 찌꺼기를 정화시켜주는 정화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비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관리도 안 되고 림프 관리도 안 되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조기 폐경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통해 나쁜 피를 걸러주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건강한 생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비장은 생리로 나가지 못한 혈액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해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무리를 한 비장에 혹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가지 못한 혈액 찌꺼기, 즉 어혈이 몸에 쌓이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고요. 젊어서 교통사고로 비장을 절제한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입은 후 주 호소 증상은 가스가 너무 찬다는 것입니다. 가스가 내려가지 않아서 하루 종일 트름을 해서 가스를 빼내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가스가 너무 차니 숨쉬기도 힘들고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렸고요. 얼마 전에는 하지정맥 수술까지 하게 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장이 없으면 림프순환이 안 되어 림프액이 저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림프액도 저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위장운동이 되지를 못합니다. 비장이 약하면 담즙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서 소장내 세균 과증식증에 노출되고 그 균들이 만들어내는 가스로 고통받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림프순환이 안 되게 되면 정맥순환에도 문제가 생겨 하지정맥류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듯 비장 기능이 약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붓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생리불순이 오고 아랫배가 차고 피곤하고 가스가 차고 변이 풀어지는 등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증상만 없애려 하지 말고 몸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대략 난감인 분들이 정말 많죠. 안 아픈 곳을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일단 위장 기능부터 복구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만병의 근원이 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요. 장 건강이 신체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은 장누수 증후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과 특히나 관련이 있는 장기는 뇌, 폐, 간입니다. 장과 뇌의 연관성은 장뇌축, 장과 폐의 연관성은 장폐축, 장과 간의 연관성은 장간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합니다. 장이 안 좋으면 장내 세균들이 염증성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들이 폐로 이동해서 폐의 염증을 가속화시킵니다. 장과 간은 하루 8번 정도의 장간 순환을 통해 담즙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뇌축이 무너지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불안, 우울, 불면, 호르몬 변화, 기억력 저하, 치매, ADHD, 파킨슨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폐축이 무너지면 면역의 균형이 깨지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피부도 호흡기관이라 폐에 들어갑니다.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간축이 무너지면 장점막이 무너지면서 지방간, 자가 면역질환, 당뇨, 구내염, 비만, 갑상선 질환, 만성 피로 증후군, 에스트로겐 우세증, 과민성 대장 증상, 만성염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뱃속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뱃속의 유해균이 85%가 되면 오염된 물을 먹는 것처럼 각종 질병에 시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뱃속의 유해균을 늘릴 수 있을까요? 유산균을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유해균이 자리를 잡은 뱃속을 유산균으로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물론 증상이 경미할 때는 유산균의 정균 효과로 효과를 봅니다. 유산균의 숫자가 많아지면 유해균과 자리다툼을 해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유해균이 이미 세력화되어 뱃속을 점령해버린다면 유산균으로 판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소장 내 세균과 증식증이 진행되고 있다면 유산균 복용으로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유해균이 자리를 잡은 장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유해균들이 장 점막에 따개비처럼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산균이 들어간다고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죠. 그럴 때 권할 수 있는 게 식물성 배지에서 공서배양을 한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유산균 생성물질, 즉 천연 항생물질인 박테리오신입니다. 공서배양이란 100조 개나 되는 세균이 공존하는 사람의 장내 환경과 비슷한 개념을 적용한 발효공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뱃속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은 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거죠. 우유 배지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배양된 유산균들은 잘 못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균이나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듯 잃어버린 장내 미생물을 되찾는 것이 건강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감정이라는 것은 하늘의 구름과 같아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였다 흩어졌다 합니다. 길어야 2주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억압하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사라집니다. 우울감 역시 슬픔, 기쁨, 화, 당황, 수치심, 무력감, 행복감 등등과 같은 감정의 한 종류이므로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신호를 넘어서서 몸의 문제로 확대된 질병입니다. 우울한 감정은 물론 심한 피로감, 식욕의 변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수면의 변화, 의욕 저하, 무기력을 넘어서 자기 비하, 자살 충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을 구분하지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또는 치료를 한다 해도 치료의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은 뇌의 염증입니다. 위가 아프면 위염, 방광이 아프면 방광염, 편도가 아프면 편도선염이라고 부르듯 우울증은 뇌가 아픈 겁니다. 우울증으로 뇌가 아프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 뇌에는 여러 회로가 있는데 크게 판단 회로와 감정 회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판단 회로는 전두엽이 주관하고 감정 회로는 편도체가 주관한다고 합니다. 이 두 회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편도체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부정적인 뉴스에 더 많이 관심이 가고 슬픔을 더 많이 느끼고 통증에 민감해집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같은 자극에서 통증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뇌 활동이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는 이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이 많이 처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이 근본적인 우울증의 치료제는 아니고 우울증으로 인해 생기는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에 도움이 될 뿐이기에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 해도 쉽게 우울증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뇌 염증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염증은 면역의 영역입니다. 면역세포가 튼튼하면 염증을 잘 없앱니다. 그러므로 면역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면역의 핵심은 장에 있습니다. 장이 우리 면역의 80%를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우울증이 있다면 장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에 오래 노출되면 림프가 오염되어 만성염증에 노출되게 됩니다. 림프 청소, 혈관 청소를 해주고 간의 해독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또한 체액과 혈액을 채워줘야 합니다. 뇌는 뇌 척수액이 충분해야 뇌의 과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열은 곧 염증입니다. 뇌가 뜨거우면 뇌는 염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생각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잘 바라보고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걸러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줘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도 말고 감정을 억압하지도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몸도 보살피고 마음도 보살피고 뇌도 보살펴야 우울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약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점막이 헐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눈 점막, 코 점막, 혀 점막, 입 점막, 귀 점막, 목 점막, 기관지 점막, 위 점막, 상 점막, 방광 점막, 질 점막 등등 우리 몸은 점막과 피부로 감싸고 있으니까요. 이 점막은 피부의 다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막 복구가 안 돼요. 병원에 가봐도 딱히 뾰족하게 방법을 찾아주지 못합니다. 눈 점막이 불편해서 가보면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서 인공 눈물을 처방해주고, 코 점막이 불편해서 가보면 비염이라고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주고, 혀 점막이 불편해서 가보면 구강 건조증이라고 하면서 침샘 자극제를 처방해주고, 입 점막이 불편해서 가보면 염증이라고 하면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해주고, 위 점막이 불편해서 가보면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면서 위장약을 처방해주고, 장 점막이 불편해서 가보면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하면서 신경 안정제를 처방해주고, 편도, 기관지, 방광, 생식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약을 처방해주기 때문에 복용할 때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합니다.
늘어나는 약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점막 재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점막이 이렇게 잘 허는 이유는 점막층이 얇고 분열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점막은 작은 충격에도 금방 손상되지만 재빠른 세포 분열을 통해 회복도 다른 세포에 비해 빠릅니다. 점막 재생에 필요한 인자들은 아연, 비타민 B12, 비타민 A, 철분, 엽산, 아르기닌, 글루타민, 각종 성장인자, 인슐린, 성장 호르몬, 코티솔, 폴리아민, 핵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아르기닌과 글루타민입니다. 아르기닌은 주로 점막 유지에, 글루타민은 점막 재생에 작용합니다. 글루타민은 빨리 분열하는 상피세포에서 핵산 합성의 전구물질이고 1차적 에너지원이 됩니다. 즉 점막 회복에 있어서 글루타민은 너무나 필요한 자원입니다. 점막 회복의 과정은 피부나 근육의 재생 과정과도 비슷해서 이 글루타민은 욕창이나 화상 환자에게도 무척 필요하고 운동선수들도 많이 복용합니다.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도 글루타민입니다. 항상 필요하지만 스트레스, 외상 또는 상처를 입으면 글루타민의 소모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나 수술 후 회복기에 글루타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을 녹여서 써버리기에 근육이 점점 얇아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뇌활동이 많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 등 과도한 뇌활동에도 글루타민의 소모가 많아집니다. 뇌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며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체액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해산물, 특히 조개국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해산물에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글루타민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에서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간경화나 신부전 환자분들은 제품으로 과량 섭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글루타민은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인자들, 특히나 아연이나 비타민 A, 비타민 C, 아르기닌 등과 잘 조합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본능일까요? 운명일까요? 감정일까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여 아프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롭고 서럽다고 슬퍼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잘 못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확장이라는 말로 사랑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나라는 개념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 몰두하여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이 다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이 두 사람만의 관계로 세계가 축소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나의 세계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찬란한 빛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 되어 나의 온갖 상처와 두려움과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꽁꽁 숨겨놓았던 트라우마가 들키게 되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세계가 타인의 세계와 만나서 확장이 되어 사랑이 지속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신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핵심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능할 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평가하고 억압하고 채찍질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세상은 온통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자신의 세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되고 남는 것은 몸과 마음의 질병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질책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두려운 것 투성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겁을 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많이 힘드냐고 물어봐 줘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해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생했다라고 말해줘야겠습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말해줘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니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랑과 연결될 때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확장이라는 타인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치유는 자신의 사랑과 연결될 때 저절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MBC 기분 좋은 날 녹화에서 김지호 한의사와 같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제 강의의 주제는 암에게 속지 마라였고 김지호 한의사의 강의는 도대체 암이 왜 생길까 였습니다. 김지호 한의사는 부모님 두 분이 다 암으로 돌아가신 후 충격을 받고 35세에 한의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 후 11년 동안 암 환자를 돌보면서 암이 많이 걸리는 환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 사라지는 혈관. 45세 이후부터 모세혈관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요. 60대가 되면 모세혈관의 40%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세포에게 산소를 전달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암이 생기는 이유라고 합니다.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고 이 발전소는 산소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포 하나당 미토콘드리아가 800에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100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의 DNA에 오류가 생겨서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세포도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암세포를 제어하지 못해 암이 악화되는 거고요. 산소 결핍과 암에 대한 연관성은 예전부터 다양한 연구로 입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암 환자와 정상인의 산소 농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췌장 산소 농도는 51.6인데 췌장암 환자의 췌장 부위 산소 농도는 2.7밖에 안 됩니다.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유방산소 농도는 52이고 유방암 환자의 유방산소 농도는 10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차가워지는 몸. 역시나 나이가 들면 모세혈관이 줄어들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의 겨드랑이 체온은 아무리 낮아도 35.9도인데 성인은 35도, 65세 이상인 경우는 낮은 경우 33.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체온이 35도일 때 암이 가장 잘 증식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암세포와 암을 공격하는 T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35도에서 면역세포와 암세포를 함께 놔뒀더니 12시간 동안 14%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었지만 39도가 되니 면역세포가 44%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무려 3배가 넘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인 거죠. 세 번째, 면역력 저하.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매일 수천 개씩 만들어지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세포들이 매일 암세포를 없애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가 T세포인데요. 이 T세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 가슴의 흉선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강력해지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사관학교인 흉선이 아주 빠르게 퇴화된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10대보다 거의 10%밖에 안 남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남은 것은 이제 장입니다. 소장의 건강한 장내 세균들이 T세포를 훈련시킨다고 하니 건강한 장을 지키는 것이 면역의 핵심입니다. 평소 제가 하모니 공부방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의 반복이죠. 조금 헷갈릴 만한 내용을 짚어드린다면 몸이 차가우면 암에 걸린다고 하면서 왜 열을 올리는 음식이나 제품을 못 먹게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이 열을 지나치게 올리는 음식이나 보양식, 제품들을 드시게 되면 열이 횡격막 위쪽으로 올라붙어서 횡격막 아래쪽은 차가워지고 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곳은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곳은 더 차가워지는 악순환이 오게 되는 거죠. 열이 너무 많은 곳도 염증에 시달리게 되어 암으로 될 수 있고 열이 너무 없는 곳도 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열의 균형이 중요하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히 질병에 시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효소가 줄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은 60조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한 개당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명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찌꺼기를 없애고 세포를 재생하는 등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효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효소를 우리 몸의 노동자에 비유하기도 한답니다. 효소는 크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효소는 2만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소화효소는 24가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모두 대사효소입니다. 효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효소마다 할 일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지방을 분해할 수는 없기에 그 많은 화학 반응마다 효소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생산되는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매일 만들어지는 효소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해서 소화하는 데 효소를 많이 쓰게 되면 대사효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효소가 부족해지면 몸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균형이 깨지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소식을 하는 게 좋고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칼로리만 높고 효소가 없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효소가 많이 고갈되니 당연히 대사효소가 줄어서 질병에 가까워집니다. 제가 미네랄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네랄이 효소의 작용을 돕는 조효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은 효소의 역할을 돕는 지원군 역할로 조효소가 있으면 효소가 더 많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도 인체 대사에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과 아연의 작용을 볼까요?
마그네슘은 약 600여 가지, 아연은 약 300여 가지의 효소 활동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만약 마그네슘과 아연이 부족하면 효소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고 그 결과 다양한 신체 활동에 지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미네랄은 비타민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비타민은 미네랄과 같이 효소를 구성하거나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타민도 중요하지만 미네랄이 없으면 효소는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심한 미네랄 고갈에 시달립니다. 청년들은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요. 있는 미네랄도 몸 밖으로 빼기 바쁩니다. 바로 커피와 술, 담배, 탄산음료 등 때문이죠. 노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미네랄 소모가 큽니다. 약을 해독하기 위해 대사효소가 많이 쓰여지고 그로 인해 미네랄이 고갈되는 겁니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셀레늄, 크롬, 망간, 몰리브덴, 요오드 등의 미네랄을 잘 챙겨 드시면 효소가 잘 만들어집니다. 물론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효소를 복용해서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시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몸이 스스로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화병으로 인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생기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질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거죠. 애초에 질병의 시작이 다스리지 못한 화, 즉 감정에 있기에 아무리 질병을 치료를 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양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환자들을 몇십 년 동안 만나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감정은 천차만별 다릅니다. 대학교 때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친구들 속에서 유일하게 공포를 느끼던 저는 왜 나는 이리 겁이 많을까? 라고 기죽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20대의 저는 혈액이 부족하고 저혈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몸과 마음의 원리를 몰랐기에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위축시켰던 겁니다. 이렇듯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즉, 감정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경험과 사고방식, 몸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특정 감정에 시달린다면 감정의 이유를 찾아보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균형이 깨져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이어지니까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경험 속에 다양한 감정이 솟아납니다. 밥이 소화되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리듯 감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감정이 얹히게 됩니다. 밥만 소화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소화하는 것입니다. 억울해. 부끄러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괘씸해. 분해. 왜 저래? 무서워. 불안해. 등등 다양한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데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은 감정들이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감정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떡하겠어. 저 사람도 저럴 땐 이유가 있겠지. 억울하면 출세해야지.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내가 못나서 그래. 사람 미워하면 죄 받는다 했어. 등등 다양한 이유를 찾아내어 감정을 억압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소화되지 못한 감정은 몸속 깊이 가라앉습니다. 할머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일단 발생한 감정은 무조건 느껴주고 충분히 표현해주는 겁니다. 그 어떤 감정도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수용하는 겁니다. 욕을 해도 되고 비난을 해도 되고 울어도 되고 그 어떤 감정이든 억압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친구를 붙잡고 수다를 떨어도 되고 자신만의 일기장에 써도 됩니다. 또는 조용히 앉아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줘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느껴주면 감정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아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감정을 해소하고 나서 비로소 차분하게 그 경험을 되짚어 봅니다. 감정은 편도체의 영역이고 생각은 전두엽의 영역이라 감정이 격렬할 때는 전두엽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 있는 사람에게 섣불리 충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원망만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자신의 감정을 소화할 수 있어야 타인의 감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가브리엘 기퍼즈라는 미국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2011년 한 쇼핑몰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총기 난사를 당했습니다. 6명이 사망했고 12명이 중태에 빠진 황당하고 무서운 사건입니다. 사고 후 그녀는 목숨은 건졌지만 총알이 왼쪽 뇌를 관통했기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0년 후 그녀는 부활했습니다. 2021년 뉴욕타임즈는 기퍼즈 의원을 특별 칼럼니스트로 초청했고 그녀는 현재 총기 소지 반대 및 사고 희생자를 위한 단체를 이끌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음악 치료였다고 합니다. 생체 리듬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낮과 밤의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낮과 밤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생체 리듬을 갖게 됩니다. 생체 리듬을 지키는 사람이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고 생체 리듬을 지키지 못하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가브리엘 기퍼즈가 재활치료에 성공했던 이유도 바로 음악을 통해 자신의 생체 리듬을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 리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폐의 들숨과 날숨,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심장의 규칙적인 맥박 소리, 경쾌한 걸음걸이 등 모든 것에 리듬이 있습니다. 몸 모든 것에 크고 작은 리듬이 있습니다. 즉 생명의 언어는 리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배를 잡고 깔깔거리고 웃는 것, 음악 속에 빠져드는 것, 춤을 추는 것, 이 모두 세포들까지 들썩이게 하며 생체 리듬을 찾아주는 좋은 치유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웃음치료, 음악치료, 춤치료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건강하지 않을수록 웃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춤을 추지 않습니다. 건강할수록 많이 웃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춥니다. 건강하지 않아서 리듬을 잃은 건지 리듬을 잃어서 건강하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여보세요. 리듬을 탄다고 하죠. 리듬을 타는 행위는 듣기와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즉, 누구나 리듬을 탈 수 있는 거죠. 리듬을 타면 뇌 속의 신경세포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진동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진동으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세포들이 깨어납니다. 게다가 춤을 출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근육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근육의 움직임이 뇌를 발달하게 해줍니다. 뇌가 리듬을 타고 세포를 깨어나게 하고 깨어난 세포가 뇌를 발달하게 해주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춤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들 하는데요.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젓가락 장단을 맞추는 것도
춤입니다. 꼭 춤을 잘 춰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음악에 몸을 맡기고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자연스러운 몸짓이 바로 춤입니다. 세포에게 건강한 신호를 줘야 세포가 살아납니다. 세포는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받고 치유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파괴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결국 세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지가 치유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신호를 준다면 세포는 질병의 늪으로 빠지고요. 사랑과 기쁨의 신호를 준다면 세포는 치유의 기적을 선물한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